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하죠.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최은열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네.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오셨어요? 안 불러주셨잖아요. 아니 저희 뉴스에서는 자주 나오셨어요. 네? 저희 뉴스 5시 뉴스, 11시 뉴스에는 정말 자주 나오시는데 뉴스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면 국민들이 식상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라도 안 나와야지. 그래서 안 나오신 겁니까? 저희 그 카메라가 최은열 전문 카메라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 행사가 많았습니까? 이제 국감을 앞두고 나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거의 매주 한 차례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연, 정우택, 최은열 무슨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오늘 나란히 조창 간 다음에 나란히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김동연 오늘 부총리, 아마 정우택 국회의원들 한 원내대표. 20분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부총리가 나와서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이제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요새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정권 초기에는 정말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요즘 여기저기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정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현장에 전파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정책이 제일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가 책상에만 앉아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현장을 자꾸 다니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만든 정책이 가장 현실감 있는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녀도요. 경제부총리보다는 예산처장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혹평들이 있어서 그게 참 걱정이에요. 뭐 이제 시어머니들도 많고요. 뭐 처음에 기대가 굉장히 높았지 않겠어요? 네? 이 정부의 기본 컬러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평이었으니까 네. 그런 분이 오면 뭔가 좀 다른 소리도 많이 낼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저런 평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조용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실속 있게. 실속 있게. 좀 이따 뭐 저희들 뭐 다른 코너로 여쭤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철 전 대구은행 부행장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글쎄요, 저도 뭐 이런저런 포럼 쫓아다니고 예. 또 뭐 시험도 보셨다면서요? 네. 뭐 무슨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시험 보는 거-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은퇴는요 영원한 현역이죠. 아 그래요? 그 시험 본 거는 네.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이제 서민금융 상담하는 신용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게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면서 물론 저는 3년 전에 이미 패스를 했는데 네. 다시 또 보완해서 시험을 다시 봐야 돼 국가 공인 자격증 되니까는. 또 그래서 다시 봤죠. 와 자격증을 따셨으면 자격증 몇 개나 있어요? 글쎄 안 세봤는데 한 열 몇 개. 아 자격증 열 몇 개 된단 아니 말이에요? 뭐 왜냐하면 금융 분야에 뭐 보험 분야만 해도 뭐 대여섯 개 되고 또 증권 분야의 자격증도 있고 뭐 재무설계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연수도 좀 시키고 네. 프라이빗 뱅킹 쪽 할 때 네. 직원들한테 자격증을 푸시하면서 항상 같이 저도 공부를 시키시는 나도 같이 그런 해야죠. 입장이었죠. 예. 때로는 내가 출제하고 네. 내가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생각.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최은열 의원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같이 공부한 건 아니고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은열 교수님 밑에서 서강대에서? 대학원에서 30년 전에 공부를 했죠. 재무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때. 아 그렇습니까? 그때 얼마나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얼마나 얄미운 줄 아세요? 왜요? 주간 절 대학원 잡지 마시고 이 두 분을 1대1로 잡아주시죠. 아니 그 당시에 원서로 주간 대학원이랑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나가는데 저는 이제 야간인데? MBA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일요일마다 도시락 싸들고 도서관 가가지고 아, 회사를 숙제하느라고 다니는 다 동안? 다닐 때였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졸업률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때 내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자마자 네. 나와가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내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 기분으로 공부를 시킨 겁니까? 학교 학생도 공부시키고 우리 밤에 오신 대학원생들도 공부를 하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상당히 좀 내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졸업률이 얼마나 됐어요? 120명 정도 입학을 했었는데요. 네. 10명이 채 졸업 못했어요. 아, 졸업을요? 예, 그러면 안 되네. 저도 4년에 걸쳐 석사학위를 10%가 안 됐습니다. 4년이면 무슨 남들이 들은 박사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참 오늘 날카로운 질문으로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질문 받으셨던 거 오늘 질문할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북에다 무슨 글을 올리셨는데 ATM 관련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이제 뭐 후배들을 뭐 잘못 가르쳤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올리셔가지고 또 후배들의 원성을 사셨는데. 제가 이제 ATM에 애정이 있는 게 예. 아, 그 우리 돈 뽑는 그 ATM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이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개발한 게 제가 외환은행 대리 때 그걸 개발했어요. 예,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도 하고 그때는 잘한 이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때는 이게 혹시 이제 샤타가 내려가면 어떨까 어떤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인지 계속 점검을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는 이제 5만 원권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만 원권이 나오는지 네. 이런 표시 같은 게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5만 원권 거래 가능. 그래놓고는 하니까 5만 원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깜빡하면서 5만 원권 출금은 불가. 그러니까 거래 가능인 입금은 가능하고. 거래 가능인데 출금은 불가라는 게 거래라는 게 말하자면 그 표시를 좀 해줘야 그렇죠. 돼요. 입출금이 다 되는 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뭐 은행 원래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친절해요. 뭐 언제 친절했어요? 뭐 서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친절하던데요? 아니 이제 그 은행이 친절했는데 언제까지 이제 한 친절했다는 거예요? 80년대 무렵에 아니, 뭐, 지금 2017년인데 그러니까 그게 은행이 이제 한 2000년도 무렵부터 네. 저도 이제 그 일을 했는데 VIP 마케팅을 해서 은행에 돈 되는 사람과 돈 안 되는 사람을 차별하기로 했죠. 외환위기 이후부터 그래요. 네, 그 이후부터 그렇게 됐죠. 그래서 돈 안 되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앞장서신 거 아니에요? 프라이빗 뱅킹 1세대시잖아요. 앞잡이.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 서민금융에 아주 주력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라이빗 뱅킹 1세대로 부자 마케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예. 은행의 효율성, 수익성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격적 금융 산업 그리고 2000년도 무렵부터는 이제 주주 가치, 뭐 주가 관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책임이 큽니다. 돈 버는데 신경 학교에서 써야죠. MBA 과정에 바로 저런 내용들을 가르쳤거든. 효율성 강조하고. 아니, 고객, 누가 더 좋은 고객이냐? 돈 많이 가지고 온 고객이 좋은 고객이냐? 조금 가져온 사람이 좋은 고객이냐? 은행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큰 손이 좋은 고객이잖아요. 그럼 큰 손한테 대우도 더 잘해주고 금리도 더 높여주는 것이 시장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경영학하는 사람 요즘 반성 많이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한국이 오직 앞을 보고 달리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너무나 어두운 구석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학자들이 역할한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하고 살고 있죠. 야, 이게 진짜 서강대 그 교수하고 학생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그래 계십니다. 참여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은행이 돈 없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의 작은 아버지랑 VIP 마케팅의 시조가 두 분이 같은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요. 근데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다시 했어요. 내보다 훨씬 일찍 참여를 아, 지금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두 분의 그 참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의 시간. 네. 한치호 의원 요즘 뭐 신상이
약간 변화가 있다면서요? 신상의 변화 예.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0월 11일 이후에. 10월 11일. 근데 큰 변화는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자유한국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저 입당 안 했습니다. 뭐 아, 내- 입당 안 하고도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열심히 해보라고. 예. 뭐 저 개인적으로 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예. 뭐 뭐든 당 열심히- 선택 잘하십시오. 뭐 내정됐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 궁금해서 당 입당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당직이 뭐 그런 있나요? 거 당직이 아니죠. 그런 그럼 거는 뭔가요? 그냥 명예직이죠. 뭐 이렇게 많이 저기 하는 거니까. 항상 애국 보수를 표방하면서 뭐 진보 인사들하고 친해요. 갑자기- 애국 보수를 갑자기 애국- 이영진 앵커가 저를 훅 지금 어퍼컷을 매기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소신은 네. 그 국민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이고 아까 우리 김희철 부행장님이 네. 서민금융포럼 수석 부행장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아, 그래서 잘 모시고 있고 또 우리 저 최은열 의원님도 그 사회적 금융 네. 포럼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그런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살짝 물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쑥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의원님, 네. 사실 오늘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아이템으로 저희가 토론하는 줄 알았죠. 네, 그러고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제 국민상임위원회라는 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와갖고 네. 도대체 이번 국정감사 때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게 여쭤보는 네. 시간을 마련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전에 최이배 의원,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중간에 저희가 이 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른 사람을 왜 불렀는지 저희 그 하나하나 항목을 체크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국회를 출입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께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좌관들이 써주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을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도 저희가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 건지 저희 저를 포함한 세 명의 패널이 전 진행자가 아니고 의원님께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선거 가져보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 은사님을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닌 거 알잖아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오늘 참여의 시간이십니다. 참여 시간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한추 의원 먼저 질문을 제가 좀 시작하시죠.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네. 이제 정무회의 전체 보도를 보면 정무회의 전체회에서 우리 저 최은희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좀 그 민간 기업들 좀 부르지 말자. 생각 같아서는 그 민간 증인 하나도 없는 그 국감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 이 국감이라는 게 행정부를 감사하는 건데 우리가 막 민간 기업 사장들, 뭐 민간 기업 오너들, 뭐 사람들 불러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증인 한 명 없는 국감을 치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기업인들 부르지 말자고 하셨는데 신불리 심상정 의원과 예. 박선숙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개별 의원이 하는 일까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좀 유감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내가 생각에는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말 그 뜻대로 예, 국회가 1년 동안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꾸렸느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점검하는 게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를 향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민간인 증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작년에도 제가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한 명도 안 부르셨어요? 예. 왜 안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언론에서 주시를 해요. 그 당시 제가 정책위 부의장 할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로 빅샷을 하나 부르려고 지금 감추고 있다. 누굴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안 부른다. 이건 국정감사의 본질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뭐 30명, 뭐 40명 다 합하면 100명까지 지금 140명 부르셨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작심을 하고 우리 정무위 전체 난 사실은 국회 전체 회의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국정감사 법을 보면 7조에 공무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장을 불러서 정말로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보는 게 국정감사인데 왜 민간인을 부르느냐. 만약 민간인이 법을 어겼다면 그 감독을 잘하는 잘못한 정부를 향해서 질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감독을 잘할 거냐고 대안을 묻는 게 이제 국정감사고, 만약 그 사람이 법을 어겼다 하면 법정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국정감사 이렇게 불러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들이 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작년에 뭐 저희 상임위에서 한 30여 분 불렀는데요. 그 결과 뭐 그 중에서 꼭 불러가지고 해결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증인으로 부르면 그 당시까지 그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 다 오지 않기 위해서 바로 잡는데요. 아, 그렇죠. 이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업인들이 원칙과 법대로 평소에 하면 돼요. 사실은 거기서 규제도 불러드리고 이런 것도 불러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국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지, 잘못한 게 뭔지, 더 고칠 게 뭔지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좋은데, 국정감사 때만 되면 모든 언론의 주 관심은 뭐냐, 누구 민간인 증인을 누구 불렀나, 누가 불렀나, 이게 주로 뉴스거리지 어느 국회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뭐를 질문하고 무슨 대안을 찾았는지는 뒤로 숨어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정말로 정책다운 정책의 국정감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제 개인의 욕심에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의원님, 이번 이제 아직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슈들이 되게 사회적 이슈가 많잖아요. 김철 부위원장. 근데 의원님이 이렇게 뭐 증인도 많이 안 부르실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싱할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귀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와서 해보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 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안이 하나 이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 게 있는데요. 네. 외부 감사에 관련된 법인데, 우리 기업인들 기업에 보면 이제 회계 정보가 있잖아요. 재무제표. 예, 예. 그 질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규모로 보면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대, 12대. GDP 규모로 보니까 2016년에 12위더라고요. 그런데 회계의 품질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에 63등입니다. 꼴찌.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몸만 이렇게 키워놓고 옷이 안 맞아. 공룡이네, 공룡.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니까 우리나라는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계약을 할 때 자유수임제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계약.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피감사인이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인이 갑의 입지에서 가서 호통도 치고 네? 문제도 파헤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감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돈을 준 사람이 피감사인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 감사가 안 이루어지고, 또 이제 감사 비용도 보면 1년에 외형이 150조인 회사의 1년 감사 비용이 35억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인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감사하겠어요? 근데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의 질이 떨어져서 그렇죠. 대우조선 해양 문제, 카이 문제, 이건 터져서 분식회계가 발각된 거지 발각 안 된 분식회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각 안 된 분식회가 많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제안한 법이 뭐냐? 6년은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하고 나머지 3년은 정부가 지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대로 감사했는지를 한번 3년 동안은 지정감사제를 해라 해서 6+3의 지정감사제를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거 아마 그렇군요. 제가 가장 좀 보람된 법이고요. 다른 것도 조금 그런 우리나라의 근본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데 정책 감사도 하고 좀 법안도 만들고
근데 치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무위시니까요. 하나 여쭤볼게요. 가상화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금융위원회가 관련한 이제 뭐 어디서는 법정화폐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려고 했더니 여의도 금융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런 움직임이 쏙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만 보면 전 세계 2위란 말이죠. 이거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그거 결국에 이제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네.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분명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부나 당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제 화폐이기 때문에 금융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최종적인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져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막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과학 쪽에 또는 뭐 정보통신 쪽에 이쪽에서 또 뭐 어떤 체킹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맞아요. 하는 건 모르지만은 본질은 화폐다. 그러니까 화폐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감독 체계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핑계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 방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현장 조사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나라는 모든 법의 철학이 열거주의 철학입니다. 법에, 금융 관련된 법에 이런 것은 화폐고, 네. 이런 게 금융행위다 써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는 우리 법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손 안 대려고 그래요. 금융위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제 법의 철학을 포괄주의로 바꿔라. 이쪽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명시해두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모두가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앞으로의 우리 이제 규제 체계의 변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규제 관련된 세미나도 했는데요. 진짜 네. 우리 금융이라든지 경제 모든 그 법의 기본 철학이,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대부분 다 열거주의인데요. 네. 열거주의 법 철학의 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거, 명시된 거 안 하는 거는 손 안 된다. 오늘 앞으로 모르는 게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대비해서더라도 법률적인 체계를 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사고라도 터지면 그럼 그 뒷수습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가 너무 안이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에 대해서 안이하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금융위가 손을 댈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국정감사 때 그것 좀 지적 좀 하시죠. 작년 국정감사 때 했어요. 근데 작년 네. 국정감사 때 하셨는데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저는 지적- 그거를 좋은 좀 지적입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하고 컨퍼런스 하시면서 금티업 위원장님. 예. 금티업 회장. 아니 임종용 전 위원장하고 임종용 그 세미나 위원장. 하시면서 좀 의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좀 대립각을 세웠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종용 위원장이나 윤중현 전 원장 이런 분들은 정리가 이런 분들은 윤준현 장관. 왜 현재 그 상황을 왜 또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원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 감독과 그거는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제 다루고 정책 다루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요만큼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금감원 뭐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많이 전체 동의하는 거 얼만큼만 해요. 오늘은 저기 하는 날이시니까 그 말씀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난 10년 최은열 동안 의원. 우리 금융은요, 우리 저 부회장님 느끼시겠지만 20년 후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금융이 20년 후퇴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MB 정부 들어올 때 우리나라 감독 체계를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그때 참 잘 못 바꿨어요. 산업 정책이 있고 감독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돼, 항상.
무리를 해서라도 네. 그래야 성장하고 하니까. 그런데 감독이라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문제가 생기면 또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금융 소비자 피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장관이 두 개를 다 다루면 뭐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감독이 피해를 보게 그렇죠. 되죠. 산업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생긴 게 저축은행 사태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리를 해라. 금융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감독도 또 이제 산업도 지금 보면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다르고 국제 금융은 또 기재위가 달라요. 아, 그렇죠. 지금처럼 100% 개방된 사회에서 무슨 국내 금융 따로 있고 국제 금융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은 제가 그것도 법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서 산업 정책은 정부 부처화하고 그거를 기재부로 보내든지 기재부로 보내면 이제 기재부가 공용 부서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세미나 때 얘기한 거는 그렇다면 금융과 조세 또 국고 이런 걸 하나로 묶는 하나의 부처를 만들고 금융 감독은 완전히 감독으로 독립을 시켜서 네. 금융 감독의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 감독위원회를 만들고 금융 감독위원회 의장이 위원장이 금융 감독원장을 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비자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이랬더니 이제 임종영 위원장이 반박을 뭐라고 하느냐. 엑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따로 밟으면서 운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얘를 참 잘못 들었어요. 예. 저는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이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운전할 때 엑셀하고 엑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라는 게 같은 거거든요. 빨리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를 조정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걸 예를 잘못 들었다. 나는 내가 이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체크앤밸런스 시스템을 나는 나눠야 된다.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갈 것까.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데 이 브레이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좀 예를 잘못 들었다 생각하는데 또 본인이 뭐 부처의 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만뒀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부처를 해체하고 다른 부서 만들려는데 동조할 수는 없겠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를 해보면 우리 금융 이 정부 감독 체계는 빨리 바꿔야 한국 금융산업이 제대로 될 것 같다는데 공감을 표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와닿죠. 갑니다.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브레이크하고 엑셀하고 있는데 예. 그 한 사람이 꼭 한 제가 볼 사람이 때는 되냐. 최은열의 핸들론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주장하는데 자동차가 굉장히 잘 달리려면 브레이크를 믿어야 돼요.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건 브레이크를 믿을 때 엑셀을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차는 브레이크를 잘 밟아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탄탄하면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그 대신 엑셀은 엑셀대로 가는데 브레이크가 어느 순간에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브레이크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한 사람이 그걸 양쪽을 한다는 거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행에 근무할 때 그런 이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르르 공격을 하되 방어하는 부서는 항상 욕 먹어요. 그렇죠. 그럼 공격만 하고. 근데 되게 욕 먹지만 저 방어하는 부서가 있어야지 이 공격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건 독립시키는 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렇게 브레이크 기능을 따로 독립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야, 브레이크하고 엑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저 신기한데 어쨌든 최은열 의원실의 김희철 명예보좌관 여기 나와 계십니다. 갑자기 왜 편을 들고 그러세요 도대체? 인사님이 오늘 두 분이 더 참여하시는 날인데. 그리고요. 그 강남의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이게 또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뭐 내 주머니에 가드 많아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다가 굉장한 공포감을 줬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최종적인 평가하기에는 좀 빠를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시장 기능에 순응한 정책만이 성공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2 대책의 특징을 보면은 뭐 LTV라든지 DTI를 좀 낮추고 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거는 왜 했을까 들여다보면
하여튼 돈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정책이 이분들이 내세운 정책은. 근데 이거는 이 두 정책은 가만히 보니까요. 궁극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TV나 DTI를 낮춰놓으면 진짜 돈 없는 사람 돈 못 빌립니다. 못 빌리죠. 부자들은 아무 제한 없이 더 빌릴 수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놓으니까 옛날에는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어차피 돈 없는 사람은 고급 아파트 신청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상한제 해놓으니까 4천만 원 했던 게 3,500만 원 사야죠.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서 그냥 쉽게 돈 버는 길을 더 만들어주는 결과를 지금 가져올 위험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카드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보유세 카드 꺼내야죠. 꺼내야 되고 저는 이번에 이거 강남 우리 말씀하신 거죠. 강남 부동산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재건축 중심으로. 저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한철이요? 게 강남 5단지를 잠실 5단지를 50층 허가해 준 게 그게 결정적인 거로 봐요. 왜냐면 그 지역이 이제 밀집 지역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50층을 허가해 줬단 말이죠. 5단지가 그동안 계속 재건축이 허가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해주면 안 됐어야 되는데 그걸 해줘 버리니까 확 기름을 갖다 부어버린 거죠.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러고. 아.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단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마 아파트 49층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도 더 해야 되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있는 사람도 쥐고 있으니까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별로 급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한테 더 해줄 어려운 때까지 기다린다. 정책이 돼버려 갖고 저는 왜 그걸 했는가라는 건 사실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 김민철 위원장. 지난번 뭐 몇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이게 정책이 변하고 오면은 가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냥 기다리고 그 얘기 있어요. 하셨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는 보유세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또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아니,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됐네 뭐 이렇게 왜냐면 그 사이에 기다려봤거든요. 했더니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되는구나.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LTV DTI 하니까는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진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는 됐다. 그러면 싹 보니까는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니까는 아이고 해가지고 뛰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끼리 뭘 조심하냐면 야 너무 이렇게 부추기면은 보유세 나와 조용히 해 지금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은희 지난번에 의원께서 한번, 보실 때는 어떻게 우리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얘기 나눈 걸로 기억은 됩니다만 부동산이 세제는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순응하는 세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는 자유롭게 해야 되죠. 거래가 원활하게. 그러니까 거래 관련된 세금은 줄이든지 없애는 게 좋습니다. 거래세를 내리자. 네, 거래세는 낮추고 대신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을 구성을 쭉 보면 거의 한 60, 70%가 부동산이잖아요. 어느 한 70대 노 부부가 계시는데 강남에 한 60평째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입니다. 그럼 이분은 팔아서 한 30평대로 가서 그 차액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팔아서 30평대로 가면 평수만 줄어듭니다.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세금으로 다 나가버려요. 세금은 거래세. 그러니까 안 팔아. 아, 그래서 이 한 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서 다른 가구로 갈 때는 네. 양도소득세 같은 걸 차지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그래야 이 공급이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공급하면 새로운 아파트 늘리는 건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기존의 아파트, 기존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매물로 내는 것이 굉장히 큰 공급이에요. 예? 수요 공급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은 것만이 공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새 채 팔래. 그렇지.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유한 사람도 괜히 가지고 있는데 다른 소득 없는데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나한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장 기능에 의한 가격 조정 방법입니다.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의 언저리가 자유한국당 쪽이죠. 더불어민주당 맞으니까. 근데 아니 예 그 김민철 부위원장 그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금융투자 상품 과세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비슷해요. 내가 또 주식거래세하고 양도세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세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부동산에서도 같은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지금 세수 부족으로 어떻게 된다 만다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정부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이제 주식시장 얘기가 나온 거래세 내가 예. 얘기할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지금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3억 이상 투자자들은요 양도 차익세를 다 내고 이 사람들은 또 거래세를 또 내. 이중과세예요. 네. 그건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거래세 자체를 전면 폐지해버리고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일반화해라. 그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거래세하고 양도차익과세는 상호 보완관계예요. 거래세 도입한 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양도차익과세 한 나라는 거래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억 이상인 투자자들한테는 거래세도 내고 양도차익세도 내는 겁니다. 그 징벌적 과세예요. 그게 안 맞아요. 전 이제 김민철 부위원장. 학교 다닐 때 야단 맞은 걸 이제. 근데 사실 부동산은 거래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거든요. 네. 부동산의 취득세가 이제 거래세랑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조세 형평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그게 또 거래세랑 그러니까 거래세랑 양도세랑 두 개 다 있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건 부동산도 풀어줘야 된다는 논리로요. 그래서 근데 부동산은 네, 기본적으로 같이 또 말씀하시는 예, 거래세 자체는 최소화든지 없애고 보유과세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정부는 왜 뭐 이런저에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이제, 했을까요? 예, 그냥 주식- 단순하게 예.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세수가 줄어드는 것뿐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제 2015년에 네.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주식 양도 차익세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세수가 한 2조 5천억 줍니다. 줄기는. 아, 왜냐하면 엄청 주네요. 예, 거래세의 경우에는 많죠. 손해를 보나 이익을 보나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죠. 내잖아요. 사고 예. 팔 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양도 차익 과세는 100만 원 이익 보고 50만 한 종목 50만 원 손해 봤다. 이걸 네팅해 가지고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더 유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기재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유보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가기는 가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직은 뭐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네팅을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아, 부동산도 뭐 네팅을- 샀다가 빠진 사람 빠진 거 한 거 더 네팅 해주면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세제는 없는 그런 것 게 같고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그 참 김희철 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최은열 의원은 여당이신데 여당 같지 않다고. 그 여당 같지 않다는 게 자유한국당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궁지로 몰아듣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러시죠. 선생님을 당을 아니 바꾸셨어요. 30년 전에 제가 얼마나 공쟁을 했었는지. 아 도대체 얼마나 몰리셨길래 그래요? 아니 원수를 일주일에 이만 몇십 아, 페이지를 근데 읽고 숙제해야 된다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았어요? 다녔죠. 근데 원서로 숙제를 내준단 그 말이에요. 퇴근 시간이 또 그 당시에 또 뭐 이렇게 한참 퇴근 시간이 9시 10시 돼서 퇴근하는 입장에 이 숙제를 풀려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그때는 또 토요일 근무까지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냥 그때 일요일 날 주일이 할 수밖에 아니었죠. 없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겁니까? 최은열 의원 다시는 안 나오실까 봐 걱정됩니다. 한철 의원 질문하실 거 저 있습니까? 질문 한 가지만 네. 좀 드리고 싶은 게 서민금융 고 얘기 좀 그 해보시죠. 지금 그 저거 하셨잖아요. 사회적 그 금융 포럼 네. 발족하셨잖아요. 대표 되시잖아요. 네. 그 사회적 금융 포럼 발족시키시고 대표가 되신 그 사실 뭐 의원님들이 대표 되시는 것이 참 드문 일인데 왜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출범한 건 이제 사회적 금융 포럼이 아니고 임팩트 파이낸스라고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소셜 파이낸스에 사회적 금융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소외된 계층이 어떻게 돈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서민금융 같은 거네요. 네. 서민금융. 네. 임팩트 파이낸스는 이제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예?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 기능을 부과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투자와 자금 파이낸싱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게 임팩트 파이낸스입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깥에 과거 이현재 부총리께서 이제 어떤 포럼을 만들겠다 하셔가지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국회와 같이 하는 포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국회와 같이 하는 임팩트 금융 포럼. 그래서 국회 대표로는 제가 하고 이제 바깥의 대표는 저 가천대학의 부총장 맡고 있어요. 공동 대표. 최도성. 네, 최도성 교수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매달 2차례 정도 세미나하고 이런 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필요하면 법제화도 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니 서민금융 포럼 김희철 부회장 수석부 회장이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 사회적 우리한테 금융하고도 뭐 네. 이렇게 협업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는 이제 포괄적 의미고요.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사실은 이제 네. 이종수 대표나 그래서 네. 했는데 이 임팩트 금융이 있고요. 또 포용금융 연계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서민금융 연구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구별을 해보면은 네. 임팩트 금융은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두 개를 다 추구하는 거예요.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요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래도 은행에서 그 협동조합의 조합비를 갖다가 부채로 인식해서 대출 같은 건 전혀 지금 못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좋은 투자가 있으면 하자는 게 이제 임팩트 금융. 그러니까 임팩트 금융은 그냥 소외계층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가치 창출하는 그런 분야에다가 인내 자본 좀 회수 기간이 길더라도 거기다 투자를 하자. 거기는 수익 가치가 분명히 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용금융연구회 쪽은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소외가 이제 동남아 같으면 금융기관들 거래하기 힘든 지역들이 있어요. 네. 실제 뭐 동남아 가면 30~40%는 은행 거래를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이 발달하니까 거래 한다든지 금융 문맹을 없앤다든지 그런 개념이 많이 조금 다르네요. 개념이 좀 틀리죠. 전체적인 사회적 그러니까. 경제. 근데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포용금융연구회 금융소외계층이라요. 우리나라는 금융 거래가 힘들거나 금융 문맹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신용소외계층. 그렇죠. 아예 돈을 못 빌리는 신용 사람들. 때문에 금융거래. 이제 저희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지지난주에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그래요?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런 거 방송 중에도 박수 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경제 TV만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아시아경제 TV. 근데 이제 서민금융 포럼은 이제 좀 지역적으로 볼수 구체적인 사안을 다뤄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해서 개인들 가계부채 문제, 이 정책적인 건의, 제도 상품에 대한 연구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의 흐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마을 금융 주치라고 해서 현장 상담하는 시스템을 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자. 그러니까 좀 지역적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민 단체로서 활동 위주의 이런 개념을 갖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서강대가 진짜 좋은 학교인가 봐요. 그때 교수님 우리 학교 캐톨릭 신부님들이 세운 그렇죠. 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학교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윤리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잘 되셨죠. 갑자기 서강대 홍보가 돼서 그러니까요. 서강대 홍보를 지금 이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성하시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빨리 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마지막 공격 시간이 들어가 주십시오. 없으니까 얼마 전에 경제민주화 네트워크하고 기자회견 하셨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정론관이 아니라 국회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국회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땡볕에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도대체 뭘 주장하신 겁니까? 거기 이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야당의 모습을 보이시죠? 가맹점 같은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요. 네. 네네.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미스터 피자 문제도 있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길가에 나가서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 부의장이거든 제가. 그래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원회, 그게 을지로위원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자회견 할 때 저도 이제 뒤에 가서 같이 동참해드렸다는 의미가 있지. 그렇군요. 오히려 거기서 하면 언론사들이 취재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이렇게 왜 이렇게 놀라세요? 하시면은 아니 정론관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주셔갖고 이제 정론관에서 보통 이렇게 기자회견들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번 LG화학 그런 데도 보면 다 그렇죠. 정론관에서 이정미 의원이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하셔갖고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또 전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의원님들은 그렇게 앞에 나와서 그런 거는 안 하시거든요. 이미 그 앞에 있잖아요. 텐트 막 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김미철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이제 그 최은열 의원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최은열 의원께 정무에서 이런 일은 꼭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이런 분야가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법안이 좀 미비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소셜 임팩트 본드를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경기도랑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랑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는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막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그냥 사회적 경제 여기서 하나의 법안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도 뭐 어디랑 지방자치단체랑 뭐 가령 구랑 뭐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뭐 거의 이건 불가능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빨리 그런 기반을 좀 닦아주시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연구 포럼에서 매달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법안이 필요한 부분은 법안을 이렇게 다 보완해드리고 지금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관련된 사항을 자꾸 주시면 제가 막 앞장서서. 저희 사단법인 서민금융 연구 포럼입니다. 홍보 좀 그만하세요. 홍보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는데도 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지금 그러면 최은열 의원실을 가는 거예요? 네, 가서 이제 입법보좌관으로. 아니 계획서를 들고 이거 해주십시오. 맞아요. 그 앞서서 이제 잠시 나왔던 그 인내자본이라는 말이 참 저는 가슴에 와 닿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싶은데 거기다가 제도적으로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낮다고. 그렇죠. 그런데 김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 자본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이중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재무 투자 수익률이 있지만 심리적 투자 수익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그 수익률도 계산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인내 자본이 가능한 그런 거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제 우리 사회 점점 그 도네이션 문화가 좀 확산이 되잖아요. 기부는 완전히 이제 기부해버린 건데 사람에 따라서는 기부는 하고 싶은데 또 나중에 이제 노후 생활도 있고 하니까 5번이라도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기금에 출연을 합니다. 나는 수익률은 바라지 않고 한 10년 후에 5번만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코스트는 제로잖아요. 이런 자금을 풀링하면은 일반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한데 그런 투자 이런 거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정말 활성화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시간이 되는 SIB나 뭐 임팩트 금융에서 이제 누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요. 이거 검토하는 데가 사회공헌팀이나 이런 데서 거기 기부금으로 주는 건 자기나 하겠는데 또 그렇죠. 이게 나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투자니까. 그렇죠. 이거는 회계처리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저쪽 투자 부서로 핑퐁 치고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현재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눈치 안 보고 하이킥에서도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좀 더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